여러분들이 아직 어린 시절 어머니의 말씀을 채 알아듣기도 전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고 칭을 그릴 때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자장가를 불렀죠.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여러분들은 그런 어머니의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를 들으며 잠속으로 빠져들었죠. 그 노래의 가사는 오늘날 시의 원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아마 엄마나 아빠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 큰애는 특히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좋아했는데요. 잠자기 전 같이 침대에 누워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선비가 살았단다. 이 선비가 한양에서 과거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단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아이는 잠이 들곤 했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이성이 생기기 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장르가 시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세계에 대한, 인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준 장르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소설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본 개념을 배우지 않더라도 재밌는 소설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기본 개념을 잘 배우고 소설을 읽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게다가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소설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그리고 드디어 학교 올 날 멀지 않았죠? 학교에 오면 허생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더 재미있게 소설을 분석해보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첫 시간에는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시점이란 서술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디서 누구 얘기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을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야기 전달자가 신분이 다르면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난집 주인의 이야기와 지나가던 시민의 이야기가 다를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출동 소방관 얘기 또 다를 것이고 기자의 얘기 역시 다를 겁니다. 이것이 서술자의 성격에 따라 시점의 효과가 달라지는 예이고요.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소설의 등장인물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누구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면서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자신이 본 남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시점을 네 가지로 나누죠. 네모하는 소설 내부를 가리킵니다. 서술자가 소설 내부에 있는 시점을 1인칭 시점이라고 하고 이 그림에서는 원과 네모가 그렇죠. 소설의 바깥에 있는 시점을 3인칭 시점이라고 해요. 이 그림에서는 마름모와 삼각형에 해당하죠. 이제 각각 시점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원의 시점에서는 등장인물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죠. 자신이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느낌이 잘 드러나므로 주 이야기, 주인공의 내면 세계가 가장 잘 드러나죠. 반면에 사건을 보는 시야가 좁죠.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니까요. 그래서 사건의 전모를 다양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을 분석하는 이야기보다 어떤 개인의 성격을 보여주고자 할 때 잘 쓰이는 시점이고, 현대소설은 대개 개인의 내면 탐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대의 단편 소설에 가장 널리 쓰이는 시점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을 예로 들어서 이런 성격을 확인해 봅시다. 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무와도 놀지 않는다. 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않는다. 나는 내 아내와 인사하는 외에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내 외의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놀거나 하는 것은 내 아내의 낯을 보아 좋지 않은 일인 것만 같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만큼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은 이 33번지 18가구 가운데서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아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18가구의 각기 별로든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 아내는 특히 아름다운 한떨기의 꽃으로 이 함석지붕 및 볕 안 드는 지역에서 어디까지든지 찬란하였다. 따라서 그런 한들기 꽃을 지키고, 아니 그 꽃에 매어 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거북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유명한 이상의 날개의 한 부분이죠. 서술자가 소설 내부인, 즉 등장인물인 나죠. 소설 속에 나가 나타나면 무조건 1인칭 시점이죠. 자기 얘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남의 얘기를 하면 1인칭 관찰자. 이 예시는 자기 얘기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이 예시에서는 주인공 나의 내면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의식, 소위 자의식이 보이죠. 자신은 아내에게 매어달려 사는 존재, 그래서 아내에게 거북살스러운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중심 내용이고요. 아내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도 드러나죠. 아름다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자신의 처지와 생각을 고백하듯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쉽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데 그런 아내에게 자신은 거북살스러운 존재밖에 못 될 거라는 마음. 아, 이 남자 참 안 됐다. 그런 느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장점이 잘 드러나죠. 네모의 시점은 등장인물이 자신이 본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합니다. 서술자가 관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죠. 대상인물에 대해 관찰자가 관찰한 것을 토대로 관찰자의 생각과 느낌이 표현되므로 대상인물의 내면은 간접적으로 추측되고 사건도 관찰자가 보고 들은 것만 전달되므로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건을 겪고 있는 주인공과 그것을 보는 관찰자라는 두 인물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두 인물의 관계와 비중을 조절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사건과 복잡하지 않은 등장인물의 성격 창조에 유리하므로 단편 소설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을
분석해 봅시다.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었으니까 아저씨가 하얀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 줬습니다. 오케이. 이것 갖다가 엄마 드리고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응? 나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거 지나간 달 밥값이래 하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나는 사람처럼 응? 하고 놀래더니 또 금시에 백지장같이 새하얗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유명한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한 부분이죠. 중학교 때 배운 학생도 있을 거예요. 서술자는 오키라는 이름을 가진 나 1인칭 시점이죠. 그런데 나가 자신보다는 어머니 얘기를 하네요.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래서 서술자는 어머니 얼굴이 왜 파래졌다가 새하얘졌다가 빨갛게 물드는지 몰라요. 등장인물의 심리가 설명되지 않고 표정으로 암시되는 거죠. 만일 주인공이 여러 분 정도 나이만 되었어도 어머니 마음을 추측하겠죠. 이 작품의 서술자는 어린이라 추측도 못해요. 이 작품의 재미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독자는 어느 정도 추측하잖아요. 그 간격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 거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서술자는 다른 등장인물의 내면을 추측할 수밖에 없고 독자도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특징요. 삼각형의 서술자는 소설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작가 자신인 셈이죠. 따라서 이 서술자는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의 특징은 서술자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 첫째, 서술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전혀 서술되지 않아요. 둘째, 등장인물의 내면도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등장인물의 외양이나 행동, 그리고 발생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죠. 이 시점의 장점은 인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므로 시각적으로 구체적 실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서술자를 통해 작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주제 제시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편 소설에서만 쓰입니다. 그것도 독자의 입장에서는 등장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통해 성격과 심리를 적극적으로 추리해야 하므로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이 시점으로만 쓰인 소설은 잘 없습니다. 흔히 예로 드는 황순원의 소나기에도 부분적으로는 전지적 시점이 나타나니까요. 마름모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전지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작가 관찰자 시점과 다른 점은 아는 것을 다 말한다는 겁니다. 이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내면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직접 말해주고 해석하기까지 하죠. 사건의 전말은 물론 성격까지 다 알아서 해설해주기도 하죠.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독자 입장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사건의 의미까지 서술자가 설명해 주니 편하게 몰입할 수 있죠. 그래서 장편 소설은 대부분 이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작가가 등장인물의 내면에 대해 직접 설명하느냐 아니냐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시점의 차이이므로 등장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 설명이 있으면 전지적 시점, 없으면 관찰자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작가 전지적 시점의 소설을 분석해 봅시다. 사리댁은 달빛 발갛게 내린 마당으로 나서서 부드러운 바람을 마시자 숨쉬기가 편했다. 장국밥이 짰든지 물이 키어 여인은 뒤뜰로 돌아들었다. 부엌에는 등불을 밝혀놓고 아녀자 둘이 설거지에 바빴다. 여인은 숭늉 한 대접을 얻어 마시곤 분꽃으로 애두른 장독대 쪽으로 걸었다. 한참 지체하다 보부상들이 잠자리에 들 때 방에 들기로 하고 장독단에 앉았다. 울 앞 앵두나무가 달빛을 함초로움이 받고 있었다. 꽃이 진 앵두나무는 잎이 파랗게 났고 콩알만한 푸른 열매를 달고 있었다. 내중 집 뒤란 우물 옆에 있는 앵두나무가 생각났다. 앞으로 20알쯤 뒤면 앵두가 숯불처럼 발갛게 익을 터였다. 붓들이가 채반에 씻은 앵두를 소복이 담아와 마님 드시와요 하며 이빨이 드러내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김원일 작가의 사랑아 길을 묻는다의 한 부분인데요. 등장인물은 사리댁이죠. 서술자는 사리댁의 행동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내면도 다 서술해 주죠. 숨쉬기가 편했다. 관찰자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보부상들이 잠자리에 들 때 방에 들기로 한 것은 사리댁이 마음속으로 결심한 건데 이것도 얘기해 주죠. 내중리집 앵두나무를 떠올린 것도 붓들이가 아마 하녀 이름일 텐데요. 붓들이가 한 행동을 떠올린 것도 사리댁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건데 서술자는 다 알고 얘기해 주잖아요. 서술자가 신의 위치에 있는 거죠. 여담, 붓들이, 끝순이, 말람이, 막내 혹은 종순이 우리 할머니 세대에 간혹 볼 수 있는 이름인데요. 모두 딸 그만 낳고 다음번에는 아들 낳으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랍니다. 붓들이는 딸 주머니는 그만 붙들어 메어서 딸은 더 이상 낳지 말라는 뜻이죠. 슬픈 여성 잔혹사죠. 초점 화자는 소설에서 서술되는 이야기의 인식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전지적 서술자가 전지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서술하는 서술 대상입니다. 즉 초점 화자는 이름에 화자가 붙었지만 서술자는 아니죠. 전지적 서술자는 이 초점 화자의 내면 세계를 통해 다른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분석 설명합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초점 화자가 원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초점 화자가 원, 네모, 세모 다 해당이 되죠. 예를 들면 전광용의 껍빛단 리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의 경우 서술자는 작품방의 밖에 전지적 작가인데 이야기는 이인국 박사의 시각에서 전개됩니다. 이인국 박사의 행동, 생각 중심으로 서술되죠.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이인국 박사가 관찰자인 시각에서 서술되는 듯합니다. 이런 시점을 드러낸 제한적 시점이라고도 하죠. 그림에서 왼쪽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염상섭의 3대는 초점 화자가 조덕기에서 김병화로 이동합니다. 앞그림의 오른쪽 모델이죠. 이렇게 하면 다양한 관점에 의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므로 장편, 특히 대하소설은 이런 관점을 많이 택합니다. 앞그림의 왼쪽 모델, 제한적 시점으로 씌어진 소설 작품을 분석해 봅시다. 화산대기는 아들과 마주 앉고 며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개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젖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쫓고 있던 화산대기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봐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통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듣게 기운 꾀제제에 때 묻은 버선을
드러내고 검은 보통이를 또 하나 드러냈다. 드러낸 보통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어중간에 밀어놓으면서 무 봐라 꿀밤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놓으니 좀 딸딸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얘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왔다. 별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무 봐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보던 손녀도 그만 패패 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떼기는 몇 해를 두고 벼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오영수 작가의 화산떼기라는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은 화산떼기, 아들, 며느리, 손녀. 초점 화자는 누구죠? 그렇죠? 화산떼기죠. 전지적 서술자는 화산떼기의 행동과 내면을 말해줍니다. 나머지 인물은요? 그래요. 화산떼기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그려주죠. 아들이나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의 내면 세계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화산떼기의 자식 사랑이 담긴 꿀밤떡을 대하는 아들, 며느리, 손녀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화산떼기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동이죠. 이들의 내면을 전지적 작가가 설명 안 해주는 거죠. 화산떼기는 속으로 짐작할 뿐이죠. 이것들이 내 마음 몰라주네. 다음 장면에 가면 화산떼기가 이렇게 짐작하고 섭섭해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전형적인 제한적 시점이죠. 초점 화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거죠. 좀 쉽게 말하자면 전지적 작가는 초점 화자에 대해서만 전지적 역할을 하고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초점 화자의 눈에 비치는 대로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의 시점에 관한 개념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로 읽었던 알바생 자르기의 시점을 분석해 볼까요? 우선 서술자가 소설의 등장인물 아니죠. 다음,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직접 설명하는 서술이 많죠. 그러면 뭔가요?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작품을 좀 더 깊이 이해하자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해요. 초점 화자라는 개념을 끌고 와 볼까요? 이 작품은 주로 누구의 시각에서 전개되죠? 대부분 은영의 시각에서 전개되죠. 그런데 서술의 주요 초점은 즉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혜미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렇다고 혜미가 주인공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은영이도 주인공으로 보기 어렵고요. 이 작품은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등장인물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일까? 제목에 시사점이 있어요. 제목이 알바생 혜미 이야기였다면 주인공이 혜미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알바생 자르기라고 하면 알바생을 자른 사건을 대표하는 제목인데 알바생 자른 주체가 사장이라면 사장이 주인공일 텐데 그것도 아니죠. 게다가 알바생을 사장이 적극적으로 잘랐다고 보기도 어렵죠. 어쩐지 사장과 은영이 공모자 같잖아요. 그렇다면 이 작품의 서술 초점은 특정 인물이기보다는 알바생을 자르는 사건 자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문제되는 것이 알바생을 왜 자르지? 알바생을 어떻게 자르지? 알바생이라는 취업 형태가 왜 있는 거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의 창작 의도가 알바생이라는 우리나라의 취업 형태를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 작품의 시점은 은영을 주 초점 화자로 쓰지만 부분적으로는 사장, 이사, 엔지니어 등 다양한 등장인물에게로 서술자의 시각이 이동하죠. 양은 아주 적지만요. 게다가 별표로 구분된 마지막 한 단락에서 서술의 초점이 혜미에게 가죠. 전지적 서술자가 혜미의 처지와 내면을 설명해 주죠. 이 장면의 효과는 출석 과제로 냅니다. 수업 끝나고 모범답 게시할게요. 정리하면 알바생 자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 중 제한적 시점을 주로 하지만 전지적 서술자 이동 시점도 부분적으로 쓰면서 시점에 변화를 주고 은영과 혜미의 위치와 비중을 애매하게 설정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는 작품의 갈등, 배경,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소설의 시점 설명 마칩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사례들을 잘 익혀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스토리만 따라가지 말고 이런 분석을 해가면서 읽으면 훨씬 재미있게 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석 과제 나갑니다. 좀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 선생님이 올린 모범 답안과 자신이 쓴 답을 비교해보면 자신의 어디가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